네, 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선행의 존니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국회의원인가요? 네. 최입의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또 1부를 끝내고 이제 2부, 1부에서는 이제 경제민주화, 의 기업 어떤 지배구조. 약간 예. 기업 지배구조 약간 이제 매크로적인 예. 면을 얘기했다면 2부에서는 코로나 굉장히 심각하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중소기업 상생 협력,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그리고 선제적인 기업 지배 구조, 구조 조정, 그렇죠. 그다음에 자영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그런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관심이 가는 게요. 그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주화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이제 첫 번째가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경제 정책은 이제 한 몸처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막상 17년도에 이제 가장 그 중점적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한 거는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하게 올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더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여러 그 정책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세부 정책이 있지만 가장 결국은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막상 그 최저임금을 너무 강력하게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막상 기업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부작용도 일어났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되게 좋은 정책인데 그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비판받고 논란의 거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부가 그 생각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크게 보면 공정경제 안에 하나의 과정이자 결과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이유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양극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제 일부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위기 때마다 더 큰 기업들에게 더 경쟁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 큰 기업은 살아남고 작은 기업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단가 후려치기, 그 다음에 뭐 기술 탈취, 인력 탈취 같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행위들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환경에 펼쳐지고 그 안에서 대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이제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을 착취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계속 높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그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지 않고 때로는 그 이제 노동 형태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 격차가 심화된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공정경제 정책이거든요.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생산성과 또는 이익을 남게 해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막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득주도 성장도 굉장히 비판받고 공정경제 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정경제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펼쳤어야 될 정책이었다. 어, 그걸 제대로 펼쳤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소득주도 성장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선 지금이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경제에 더 힘을 싣고 그렇게 경제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 성장에 대한 논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혁신 성장을 많이 하겠다고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뭐 창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해도 이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그냥 두면은 결국 그것들을 다 대기업이 또 쪽쪽 빨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정한 경제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정부가 또 정치권이 공정 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쓰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케이.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예. 상생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상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 성과 공유제 또는 이익 공유제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거래 관계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이 이제 한마디로 갑이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기업을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속 계약 거래 관계가 이제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뭐 단가 밀어치기나 기술 탈취 같은 것도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률로 좀 그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를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 같은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채택을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인센티브가 근데 꼭 어떤 돈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들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 국가가 너무 많이 간섭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공정위가 무슨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잘못을 했으면 그런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런 잘못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상생 협력을 잘하는 기업은 좀 믿고 경영 자율성을 주고 뭐 정기적인 세무조사나 공정위에 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같은 것에서 좀 면제를 해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라도 상생 협력을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법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상생이 잘 되더라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선제적인 기업 구조 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대표님이 예전에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그때도 한국에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하셨죠. 예. 그때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또 좋은 투자했죠. 기업을 찾아내서 거기를 잘 살려가지고 음. 또 높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지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 기업이 문을 닫지 않게 신규 자금도 넣어주고 경영도 도와주고 시장도 같이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면은 결국 기업이 살고 그 안에 일자리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을 누가 투자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을 개정한 게 하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신규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생을 해서 정상화가 됐다 하면은 아무튼 신규 자금을 넣어준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줘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 돈 넣는 사람한테 먼저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돈 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하죠. 근데 역으로 정상화 됐을 때는 그런 권한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화돼서 기업이 잘 운영돼서 돈을 가져가면 되니까. 오히려 부도 났을 때, 회사가 파산됐을 때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돈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위험한 기업에 돈을 넣지만 혹시라도 파산됐을 경우에도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는 내가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넣을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돈을 근데 넣겠죠. 그거는 기존의 경영진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기업 구조조정의 전문 기관들이 있죠. 자산운용사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국가기관이 산업은행 같은 데가 그런 일을 또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 기업은 살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기존의 경영진들과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내가 돈을 얼마 더 넣어줄 테니까 어떻게 정상화시키는데 너는 협조를 해라. 너의 경영권을 유지해 줄 테니까 대신 내가 새로 신규 자금을 넣어준 사람으로서 뭐 또는 채권자로서 주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걸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같이 협약을 맺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워크아웃이라는 뭐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이거를 법정관리 제도로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로 가면서 이거를 법원에서 이 절차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고 또 그 절차에 대해서 감시 감독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 그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옛날에 IMF 때는 굉장히 많은 회사가 도산을 했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서 그런 그 어떤 부도가 나서 FA한 부도가 날 염려가 있죠. 예. 그죠? 그런 기업들 한계 기업들한테 그 자금 수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기업들이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건 이제 큰 대기업들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옛날에 어떤 경제 위기에 비해서 예. 이익은 줄어들 수 있고 이제 매출은 좀 옛날처럼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나는 확률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례가 그 이제 우리가 한참 조선업종이 좋았었을 때는 그 조선업종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 중소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우리가 조선업종이 망하면서 그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근데 같이 힘들어졌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예. 없는 그 기업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이고. 그 산업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좋은데 예. 이제 한계 기업이 된 거죠.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서 예. 이제 부도날. 근데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을까요, 한국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펀더멘털이 좋은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근데 펀더멘탈이 좋은 경우보다는 결국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 펀더멘탈이 안 그러니까요.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종 같은 걸 예를 들면 아무튼 좀 어려운 기간을 버티고 살았더니 다시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중소기업들 부품을 납품하는 네. 기업들이 이제 버텨야 되니까요. 좀 안 되긴 했지만 예.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기관이 필요해요. 여기는 신규 자금을 넣어줘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우들은 문을 닫게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죠. 대신 이제 그 부분에 어떤 고용을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뭔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그분들을 흡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 기업은 기술력도 있고 조금 도와주면 뭐 업종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신규 자금을 넣어줘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 PEF라고 하는 그 구조조정 사모펀드들이 요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오랫동안 이 역할을 했던 게 그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좀 그런 역할들을 최근 몇 년 동안에 잘 해서 약 한 뭐 1.5조 원 정도를 넣어서 30개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들이 한 10,000개의 고용을 유지를 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진 뭐 유안코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이 시장에 나와서 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셨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몰골을 트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채무자회생법 같은 것들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도 아무튼 우선 변제권을 그러니까 신규 자금을 넣은 투자자가 그 회사가 부도 났을 때도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여놔서 보다 시장에서 안정적인 구조조정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은행에다가 맡겼거든요, 정부가. 근데 은행이라는 곳은 되게 저위험, 저수익을 얻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죠.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업무는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을 얻는 모험 자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시장 자본으로 해야 된다. 은행이 맡을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이, 시장의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항공업계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 뭐 1조 이상이 넘는 돈들을 이제 항공사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지원을 할 때 좀 그 지원 방법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공정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규 자금을 넣어줬는데 그 자금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산업은행이 나중에 이 회사가 정상화돼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그 주가가 올라간 혜택을 결국은 정부도 산업은행도 그걸 얻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산업은행에 유리하기보다는 기존의 회사의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 혈세로 산업은행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기업이 살아났을 때 그 기업이 살아난 혜택은 국민들한테 오지 않고 다 기업의 기존 주주들과 기존 경영진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근데 아까 주식으로 예. 전환한다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게 이제 전환사채나 뭐 이제 지금은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으로 빌려주지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채권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왜 전환 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원래 뭐 10,000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5,000원 떨어졌다. 지금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5,0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올린 주가로 전환하겠다라는 조건을 건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경영진들의 어떤 경영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 들어주려고 한 것이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좀 더 공정하게 시장의 어떤 그 원리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그 대기업, 중소기업 다 어려운데요. 타격을 가장 맞는 쪽은 자영업입니다.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조조정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떠는 게 뭐 일자리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생존을 더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도 왜 힘들까? 지금 우리가 골목에 다녀보면 치킨집, 진짜 한 블럭마다 있고요. 뭐 커피숍,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라는 이제 통계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장 분석을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해도 굉장히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뭐 좀 잘 된다면 다 그것만 몰리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가장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그 막상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초에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들에 대한 그것을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취합해가지고 그 가명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강역 근처에 내가 무슨 새로운 자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종강역 근처에 자영업 현황을 다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 현황, 요일마다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음식점들은 어떤 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뭐는 또 부족한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을 찾아내서 그걸로 진출을 하게 하거나 또는 기존에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업종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영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상권 분석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자영업자들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진출해서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기업 구조 조정이든 자영업자 구조 조정이든 결국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의 변화와 함께 노동의 변화에 따른 국가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이제 앞서서 그 기업 구조조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기 힘든 기업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신규 자금을 대기보다는 문을 닫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또는 그 기업과 거래했던 거래처들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들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특수 형태 고용자들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진작부터 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그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 일자리의 변화는 기업이 문을 닫음으로써 실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안전망을 넓힘으로써 고용보험 같은 것으로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건데요. 요즘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에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개인 사업자인데, 그렇다고 그분들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못 보는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게 맞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최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실직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교육, 재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산업에, 기업에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일자리 변화에 맞게 개념을 좀 폭넓게 가져가면서 그것들을 사회적 안전망에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제 약간 다른 토픽이긴 한데, 그래서 요새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부 노력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씩 그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주 52시간 예, 근무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구별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뭔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솔직히 그 제도를 만들고 바로 그런 부작용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셈블리 라인에 있다든가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1초를 다투는 일을 하니까 그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칼라들은 대부분 점심도 1시간 먹고 2시간 먹고 또 농담도 하기도 하고 또 기업 방문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52시간에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금융산업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의 특성을 존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아직 그 모든 기업이 하고 있지는 않고 그 규모가 큰 기업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전에는 저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52시간제 예를 들면 우리가 된다고 인턴을 네. 뽑는데 예. 인턴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 경쟁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9시에 와서 3시에 퇴근해요. 그 새로운 법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노동과 자본의 그 유연성이 너무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근무 시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노동의 개념을 더 많이 넓혀서 기존의 어떤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어떤 그 제도들 규제들이 있을 때 그 규제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조업이나 옛날의 그 일자리 방식에만 맞춰서 제도를 또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저는 노동의 유연성에 맞게 제도가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드린 대로 그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에 곧 뭐 개선이 될 거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경제 민주화로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또 선제적인 기업 구조 조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나눴는데요. 모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고 그 경제 민주화, 기업 지배 구조 너무나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법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시청자들께 어떤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10년 후에 맞이할 미래를 지금 당장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자발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가 천천히 이 시대 변화, 기술의 변화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빨리 왔고 그걸 이제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빨리 전환해서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이제 시대를 맞이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경제의 저성장, 또 양극화 심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또 국면이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숙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민주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다음에 선제적인 기업 구조 조정 뭐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는 공정.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내고 법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민생. 이게 과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미래. 과연 이게 우리가 이 빠른 사회 변화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혹시나 과거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민생과 미래의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는 법 제도와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국회 4년 동안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했었고 또 이후에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책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21대 국회에게도 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 분들도 진짜 우리가 공정과 민생과 미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같이 바라봐 주시고 또 뭐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더 앞당겼다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네. 코로나로 오는 그 고통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아니면 습관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IM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미적거렸던 변화에 대한 그런 하지 못했던 거를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